수면 오디오북 깊은 잠을 위한 이야기. 오늘 함께할 영화는 장항준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강하늘과 김무열이 주연을 맡았던 기억의 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억이란 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같아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무의식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뇌과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기억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의 생존이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비극을 맞닥뜨리거나 또는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은 뇌 속에 비상 경보를 울리는 거죠. 이 기억 계속 안고 가다간 너 큰일 나 하고 판단하는 건데요. 이때 뇌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바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제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고통스러운 특정 기억을 끄집어내는 회상 경로를 강제로 억압하고 차단해 버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그 기억이 있는 방의 문을 뇌가 잠궈버리는 거죠. 오늘 함께 들으실 영화 기억의 밤은 바로 이 잔인하고도 슬픈 망각의 감옥에 갇혀버린 한 남자와 그 자물쇠를 억지로 깨부수고 복수를 완성하려는 또 다른 남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1997년 어느 화창하고 평화로운 봄날, 주인공 진석이는 올해로 21살이 된 하지만 아직 대학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삼수생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이 친구 굉장히 병약하구나 라고 느껴져요. 심각한 만성 신경쇠약을 앓고 있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신과 약을 챙겨 먹어야만 겨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진석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버팀목이자 우상인 유석의 형이 있어요. 형 유석이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완벽한 인간인 것 같아요. 명문대를 다니는 수재 중의 수재였고 성격은 한없이 다정다감했으며 수려한 외모에 운동까지 잘하는 대단한 형이었죠. 비록 과거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조금 절게 되는 불행을 겪었지만 그것조차 유석의 완벽함을 어떻게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진석이는 형의 언제나 닮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어요. 여기에 항상 인자한 미소로 자식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을 가진 어머니까지 진석이의 가족은 꼭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모범 가족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이삿날이에요. 이삿짐을 가득 실은 트럭은 마침내 새로 살게 될 2층 집 앞에 멈춰 섭니다. 여기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낡았지만 넓고 고풍스러운 멋이 있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설레는 표정으로 마당을 밟았지만 진석이는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묘한 기시감에 휩싸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 공기가 낯설지 않고 뭔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가슴 두근거림이 시작된 거죠. 신경쇠약 탓이라며 애써 가슴을 쓸어내리는 진석에게 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진석아,
저기 2층에 끝방이 있거든. 저 방은 절대 열어보거나 들어가면 안 돼. 전에 살던 주인이 아직 이삿짐을 다 빼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집을 싸게 사는 대신에 그 짐이 다 빠질 때까지는 저 방 문을 절대로 열지 않기로 했거든.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굳게 닫힌 문은 왠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집안에 묘한 음산함을 들이웁니다. 이삿짐 정리가 다 끝나고 사방에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 찾아오는데요. 하필이면 하늘에서는 추적추적 밤비가 내리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사를 하느라고 피곤할 테지만 진석은 방에 누워서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귀가 찢어질 듯 예민해진 탓에 자꾸만 저 멀리 복도 끝에 그 닫힌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무언가 거친 손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도 들리고 쿵쾅거리면서 무거운 물건이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급기야는 누군가 낮게 흐느끼는 듯한 그런 소리까지. 공포에 질린 진석은 가만히 있으려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식은땀을 흘리며 방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 금기의 방 앞에 가서 서죠. 문고리에 손을 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진석의 어깨를 툭 칩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본 곳에는 다행히 형 유석이가 있어요. 진석아, 너 또 약 안 먹었지? 신경쇠약약을 안 먹어서 환청이 들리는 거야. 저 안에 아무것도 없어. 형 믿지? 얼른 가서 약 먹고 자자. 형의 다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진석이도 마법처럼 안도감을 느낍니다. 형의 말대로 아무래도 내가 약을 먹지 않아서 헛소리를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죠. 물론 약을 삼키고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서울 하늘에는 다시 한번 세차게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 옵니다. 방 안에서 눅눅한 공기를 마시며 한참 공부를 하던 진석은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형이 어떻게 알았는지 방으로 들어와서 진석아, 비도 오는데 형이랑 잠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바람이나 쐬고 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정다운 산책이 시작됩니다. 커다란 우산 하나를 둘이서 나눠 쓰고 빗소리를 배경 삼아서 앞으로의 미래와 대학 입시에 대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골목길. 진석은 사랑하는 형과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랬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골목 저편을 지나갈 때쯤 형 유석이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유석은 전화를 받으면서 진석아, 형이 통화하면서 갈 테니까 넌 저 앞 골목 어귀에서 잠시만 기다려 라며 진석을 두고 조금 떨어진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면서 진석이는 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어둠을 뚫고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거칠게 엔진 소리를 내면서 골목으로 진입하더니 형 유석이가 있는 곳 바로 앞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차문이 쫙 열리더니 덩치가 거대한 괴한 서너 명이 들이닥쳐서 형을 억지로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석이가 거칠게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지만 그 괴한들의 압도적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한 진석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형을 부르면서 우산을 내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승합차를 향해 달립니다. 빗물에 발이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멀어져가는 차량의 뒤를 필사적으로 쫓아가요. 그리고 진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저 차의 번호판을 외워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비에 가려서 희미하게 보이는 차량 번호를 입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서울 뭐뭐뭐뭐 서울 뭐뭐뭐뭐.
하지만 승합차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빗줄을 넘어서 어둠 속으로 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진흙탕이 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진석이는 막 울어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겠죠. 평화로웠던 집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집안을 막 채우고 형사들은 진석에게 차량 번호를 물어요. 밤새도록 정신 이상자처럼 중얼거리면서 외웠던 차량 번호는 하지만 조의 결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번호판입니다. 게다가 보통의 납치 사건이라면 뭔가 몸값을 요구한다거나 협박 전화를 한다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아무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단서가 없어요. 형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보름.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의 얼굴도 초췌해지고 진석이의 정신은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신경쇠약 증세는 약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매일 밤 형 유석이가 차가운 창고에 묶여서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악몽을 꿔요.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과 눈물로 젖어 있고 거실로 나가서 부모님을 붙잡고 막 울기도 하고 그렇게 19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의 문이 열리더니 상처투성이의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유석이가 나타난 거죠. 약을 먹고 깨어난 진석이의 눈앞에 말이에요. 진석이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을 품에 안겨서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행복한 울음을 울죠. 아무래도 이건 신의 기적이 분명해. 그쵸? 그런데 형을 새로 만났는데 뭔가 이상해요. 형이 납치당해 있었던 19일 동안의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거죠. 유석이는 자신이 왜 납치되었는지, 어디로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탈출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대요. 전화를 받고 골목으로 걸어 들어간 기억,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하얀 도화지가 되어버린 거죠. 정밀 검사를 진행한 의사가 이거 그냥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 때문에 생긴 단기 기억 상실증이다 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뇌의 방어 기제가 풀려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올 테니까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죠. 진석이는 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면서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때부터 진석이 마음속에서 뭔가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돌아온 형이 어딘가 미묘하게 하지만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형 유석이는 원래 옛날에 큰 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유석이의 신체적 특징이기도 한데 며칠 지난 어느 날 밤 방에서 나와 거실 계단을 내려오던 진석이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형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다리를 저는 거예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진석이는 내가 신경쇠약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골목 끝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거친 사투리 쓰면서 험악한 조폭들을 수화로 부리는 모습도 보게 돼요. 형이 담배까지 피는 모습도 봅니다. 형이 원래 담배 절대 손에도 안 댔거든요.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진석이는 방으로 돌아와서 고민에 빠집니다. 아무래도 내가 신경쇠약 때문에 헛것을 본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내 형이 아닌 걸까? 그때 진석이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매일 먹는 정신과 약으로 향합니다. 내가 미쳐서 환각을 보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약을 끊어봐야겠죠.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숨기기 시작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형의 실체를 감시하고 확인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다시 세차게 비가 내리는 밤이 됩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어둠 속을 걸어가는 유석. 진석은 형의 뒤를 몰래 따라갑니다. 그런데 형은 더 이상 다리를 전혀 절지 않고 아주 멀쩡하고 꼿꼿한 걸음걸이로 빗속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폭 같은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빗속에서 담배 연기를 길게 빨아들이는 저 남자. 도대체 저 남자 누구야? 진석은 공포에 질려서 미친 듯이 집으로 도망쳐 들어와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죠. 엄마는 진석이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고 진석이가 이제 마지막에 저 형이 말이야 우리 형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2층 계단에서 터벅터벅 소리가 나더니 형 유석이가 내려옵니다. 다시 왼쪽 다리를 절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진석아 잘 잤어? 하고 인사도 해요. 어머니 역시 우리 진석이가 또 가위라도 눌렸나 보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상황을 넘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깬 진석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려다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불빛과 낮은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새끼가 눈치챈 것 같아. 어제 유석이 뒤를 밟은 모양이더라고. 생각보다 영악한 놈이야. 어머니가 전화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소에 그 다정하고 우아한 엄마가 아니에요. 뭔가 상스럽고 욕설이 섞인 완전히 낯선 중년 여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전화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쇠약 약물 농도를 더 높여 환각을 본 거라고 몰아붙이면 지가 어쩌겠어. 유석이한테도 조심하라고 일러줘. 일단 도관에 든 쥐니까 지켜보자고. 진석은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다가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형 유석이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도 아버지도 모두 가짜인 거예요. 이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모두 만들어진 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렀다간 왠지 자기한테 무슨 큰일이 생길 것만 같죠. 진석이는 탈출하기로 생각합니다. 아니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벽을 타서 내려가는데 그만 삐그덕 소리를 내버려요. 엄마랑 형이랑 다 알게 된 거죠. 아빠랑. 진석이를 막 쫓아오고요. 진석이는 미친 듯이 도망을 가요. 집 밖으로.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마침내 골목 끝에 붙은 붉은 네온 사인을 빛내고 있는 팥줄소 문을 부서질 듯 열고 들어갑니다. 팥줄소 안으로 들이닥친 진석은 바닥에 구르면서 경찰들한테 말해요.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집 가족들이 다 가짜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가두고 죽이려고 해요. 제발 저 좀 보호해 주세요. 경찰들은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맨발로 들어와서 횡설수설하는 진석이를 미친 사람 취급하죠. 일단 의자에 앉히고 진정을 시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자, 일단 본인 성함이랑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진석이는 가슴을 탁 잡고 이제 진정을 하고 말을 해요. 제 이름은 송진석이고요. 나이는 21살입니다. 대입시험 준비하는 삼수생이에요. 갑자기 형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진석이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다시 묻습니다. 21살이요? 선생님,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진석이는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냐는 듯이 형사에게 말해요. 1997년이잖아요. 원래 IMF 터져서 나라 망한다고 난리난 그 1997년 봄이요. 팥줄소 안의 모든 경찰들의 움직임이 딱 멈춰요. 그들이 눈빛을 막 교환하더니 한 형사가 진석이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팥줄소 벽면에 걸린 커다란 전자달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지금은 1997년이 아니라 2016년도 지나서 2017년입니다. 20년 전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무슨 사기를 치는 거예요? 당신들도 저 가짜들이랑 한패야? 내가 21살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사는 한숨을 쉬면서 진석이의 발을 붙잡고 파출소 구석에 있는 거울 앞에 딱 세웁니다. 똑바로 보세요. 당신이 21살 청년인가? 거울 속을 바라본 진석은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21살의 풋풋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청년이 아니라 거울 속에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얼굴 가죽은 축 처졌으며 머리칼은 희끗희끗하게 세어버린, 그냥 봐서는 40대도 아니고 50대는 넘어 보이는 초라한 중년 남성이 서 있는 거예요. 진석은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비명을 지릅니다. 혼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파출소를 뛰쳐나와 자석에 이끌리듯 집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진석은 아주 무서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전등 불빛이 흐르고 찌개 냄새가 나던 포근한 집이 사라지고 없어요. 벽지는 낡아서 다 뜯겨나가 있었고 바닥에는 10수년 동안 쌓인 듯한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요. 마당과 거실 구석에는 현대식 대형 조명 장비와 모니터 카메라들이 널려 있고 1997년의 가구들은 그냥 연극 무대의 소품처럼 덩그러니 배치되어 있어요. 폐가인 거죠. 그리고 계단 위에서 형 유석이가 내려옵니다. 더 이상 다리를 절지도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진석이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해요. 이제야 그 빌어먹을 최면에서 깨어났군. 송진석, 네 나이는 45이야. 진석이가 살고 있던 그 1997년의 행복한 세계는 형 유석이가 수억 원의 돈과 수개월의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설계한 가상의 현실 세트장인 거죠. 다정한 부모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흥신소에서 고용된 사람들이었고요. 진석이 매일 밤 강제로 먹었던 그 정신과 약은 과거의 진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게 두뇌를 억제하고 최면에 쉽게 걸리도록 유도하는 항정신성 약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짜형 왜 이런 연극을 기획했고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정확히 20년 전인 1997년의 어느 겨울밤, 바로 이 2층 집에서 끔찍한 일가족 살인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집의 안주인과 명문대에 다니던 여대생 큰딸이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거죠. 그리고 유석은 오랜 추적 끝에 그날 밤의 유력한 살인 용의자는 바로 이 송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석은 진석을 지하 창고에 가두고 막 때리고 고문해요. 무자비하게. 근데 진석이가 맨날 그래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나는 21살 삼수생이고 나는 너 그 가족들, 엄마랑 여대생 큰딸 있죠. 그 사람들 죽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심리검사를 해보고 뭐 이런 검사를 해봤더니 진석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을 그냥 기억을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해리성 기억상실증 때문에. 뇌가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궜으니 아무리 육체적인 고문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자백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석이가 최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기억이 멈춰있는 1997년 이사 오던 날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준 거죠. 뇌가 안심하고 방어 기제를 풀어서 그날 밤의 진실과 살인을 교사한 배우를 스스로 자백하게 하려고요.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진석은 멘탈이 막 붕괴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폐가를 뛰쳐나가요. 유석의 지시를 받은 조폭들이 그를 뒤쫓았고 비 내리는 2017년의 빌딩 숲 사이에서 숨가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늙고 병든 육체로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진석은 결국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요.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둥실 떠오른 몸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추락하고
머리가 터지면서 피가 막 분수처럼 쏟아납니다. 그렇게 엄청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진 바로 그 순간 진석의 뇌 속에 20년 동안 단단히 채워져 있던 빗장이 부서져 내립니다. 봉인되어 있던 20년 전의 그 끔찍하고 처절한 진짜 현실이 타임라인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거죠. 시간은 정확히 20년 전 1997년의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1살의 진짜 청년 송진석은 실제로 부모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친형과 함께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 대한민국 전체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IMF 외환위기 때문에 진석의 가정도 풍비박산납니다. 아버지가 하던 사업은 부도가 났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아서 길거리로 나앉게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들이 타고 가던 차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사고로 진석이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진석이 너무나도 사랑하던 친형은 뼈가 으스러져 버린 채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담당 의사가 진석이한테 말해요. 당장 내일이라도 수술 안 하면 형 사망해요. 수술비 가져오세요. 부모님도 이랬잖아요. 21살의 청년 진석이한테 형의 하루 입원비조차 없는데 어떻게 수술비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병원에서는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당장 산소호흡기 떼고 강제로 퇴원시키겠다고 해요. 절망의 끝에 몰린 진석은 병원 옥상 난간에 매달려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제발 돈 좀 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영혼을 악마에게라도 팔겠다고. 그 순간 악마의 달콤한 제안이 날아듭니다. 진석이가 형의 수술비 구하기 위해서 애타게 글을 올리던 PC통신의 익명 게시판에 의문의 쪽지 한 통이 도착한 거예요. 사람 한 명만 죽여주면 네 형의 수술비는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액을 주겠다.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눈앞에서 형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 심장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점점 평평해지는. 형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석이는 그 악마의 손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의뢰인은 진석이의 손에 날카로운 식칼을 쥐어주면서 한 가지 절대적인 규칙을 말해요. 그 집에 가면 엄마 한 명과 아이들 2명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오직 그 엄마만 죽여야 돼. 절대로 애들이 그 광경을 보게 해서도 안 돼. 눈보라와 비가 섞여 내리던 그 잔인한 밤. 진석은 나이프를 품에 안고 의뢰인이 가르쳐준 2층 집의 담벼락을 넘어섭니다.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할 정도로 소심하고 착했던 진석이는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이 떨렸고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막 울리는 것 같아요. 2층 침실로 살그머니 걸어 들어간 진석이는 자고 있는 여자를 향해 나이프를 겨눕니다. 그때 차마 찌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던 그때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눈을 반짝 뜨면서 비명을 질러요.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고등학생 큰딸이 엄마 비명소리 듣고 방으로 막 뛰어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불빛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진석이는 공포에 질려서 미치광이처럼 막 휘둘러요. 의뢰인의 경고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요. 그리고 자신과 눈이 마주친 어머니와 비명을 지르는 큰딸을 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처참하게 살해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붉은 피로 물들었고 정신을 차린 진석이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짓을 보며 막 구토를 해요. 피 묻은 칼을 든 채 덜덜덜 떨면서 계단을 내려오던 진석이는 1층 거실 구석 좁은 틈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숨어있던 어린아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겁에 질려서 눈물을 흘리던 그 어린아들이 바로 가짜 형 유석이었던 거예요. 진석이는 손으로 어린 유석이의 눈을 가만히 가려주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꼬마야, 위층에 절대 올라가지 마. 그리고 지금부터 눈을 꼭 감고 1부터 100까지 천천히 세고 있어.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알았지? 진석은 유석이를 살려준 채 눈보라가 치는 밤거리로 도망쳐 나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진석은 형의 수술비를 받기 위해서 의뢰인을 만나기로 한 병원 옥상으로 향합니다. 약속 장소인 옥상에 올라가서 불빛 아래 서 있는 의뢰인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만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형을 치료해 주면서 매일같이 위로해 주던 담당 의사였던 거죠. 그 의사 역시 IMF 사태 때문에 병원이 파산 위기에 처하고 그래서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당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해낸 생각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청부살해해서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서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진석이가 죽인 여성은 이 의사의 아내였고 진석이가 죽인 여고생은 이 의사의 딸이었고 자신이 마지막에 눈을 가려주면서 살려준 어린아들은 이 의사의 친아들이었던 거죠. 진석이가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리고 의사의 덜미를 잡고 난간으로 막 몰아붙이고 의사 역시 너 내 와이프만 죽이라고 했는데 왜 내 딸까지 죽이고 이게 다 뭐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둘이. 서로 막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엎치락뒤치락 막 하다가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의사가 그만 옥상 아래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단 며칠 사이에 부모님도 잃고 형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남을 죽이기까지 하고 근데 이번에는 의사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21살 청년 진석이의 약한 정신으로는 그 거대한 죄책감과 충격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진석이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그 지옥 같은 밤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포맷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다정한 부모님과 완벽한 형과 지금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21살의 순수한 삼수생이야 라고 말이죠. 하얀 병실 침대 위에서 눈을 뜬 45의 진석은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합니다. 20년 만에 깨달은 자신의 진짜 실체. 한 가정을 공중분해시킨 끔찍한 살인 괴물이라는 사실. 그때 유석이 진석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옵니다. 유석이의 손에는 독국물이 들어간 주사기가 들려있어요. 유석이 역시 20년 동안 복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내 부모님을 죽인, 내 누나를 죽인 그 범인이 누굴까? 그렇게 찾고 찾다가 유석이는 묘한 의문을 갖게 돼요. 우리 식구를 죽이라고 지시한 배우가 있을 것 같고 그 배우에 자기 아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평생 동안 내 아버지가 엄마와 누나를 죽인 진범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의 지옥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만약 아빠가 범인이 맞다면 어떻게 해요? 유석은 제발 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해달라며 진석이를 붙들고 막 울어요. 진석이가 그런 유석이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쵸? 비록 거짓 연극이었지만 세트장 안에서 진석이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형의 죽을 정을 나누어 주었던 그런 유석이잖아요. 진석은 홀로 남겨진 유석에게 차마 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네 아버지가 네 엄마하고 누나 죽이고 나를 고용한 악마였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석은 이 가여운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 아버지는 아무 관련 없어. 내가 그냥 돈독이 올라서 그 집에 돈이 많아 보여서 그냥 들어가서 저지른 일이야. 네 아버지는 의사로서 날 잡으려다가 사고로 떨어지신 것뿐이야. 얼마나 듣고 싶던 말이었을까요? 평생을 바쳐서 쫓아온 거대한 복수의 끝에 남은 진실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라 한 미치광이 청년의 추악한 동욕심이라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인 거죠. 유석이는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냥 방을 걸어 나갑니다. 홀로 남겨진 진석이는 바닥에 떨어진 독극물 주사기를 들고 자신의 팔에 바늘을 찔러 넣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같은 시각 병원 복도를 지나서 바람이 부는 옥상 난간으로 향하는 유석이의 발걸음이 보입니다. 엄마와 누나를 죽인 범인은 심판했지만 유석이도 가정도 사라졌고 자신의 영혼도 다 파괴되어 버렸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복수도 끝이 났고 먼 하늘을 한번 바라본 뒤 유석은 망설임 없이 난간 안으로 몸을 던집니다. 이 참혹한 파멸의 현장 직후 영화 기억의 밤은 관객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파는 짧은 에필로그 한 편을 보여줍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인 1997년의 어느 따뜻한 봄날 21살의 순수했던 청년 진석이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공원 나들이를 나왔고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유석이도 부모님, 누나와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왔어요. 바람에 날려간 풍선을 받으러 막 잔디밭을 뛰어가다가 진석이와 유석이가 어깨를 부딪힙니다. 진석이가 말해요. 꼬마야 미안 괜찮니? 그때 유석이가 말하죠. 괜찮아요. 훗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지옥과 파멸을 선물할지 꿈에도 모른 채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이는 두 남자의 과거 모습을 비추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